자, 수요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민사소송법 6회인데 그 단문은 제가 최대한 진도별로 내드리겠습니다. 진도별로 내면서 최근에 기출 안 됐던 것 중심으로 짜자작 내볼게요. 그래서 단문은 지금 최근 이런 트렌드입니다. 3문제 정도가 10에서 15점 정도. 근데 예전에는 25점 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상계 기판력, 막 제소금지, 중복소송. 근데 개인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제발 그렇게 안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복소송이 나왔는데 어떻게 닫습니까?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감도 안 잡혀요. 단문이기 때문에 사례로 공부했던 내용을 그대로 단문으로 바꾸시면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더 이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제 판례인데 최신 판례가 딱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를 전원합의체 판례를 50개를 뽑았습니다. 전합한 판례 50개. 그걸 뽑아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를 제공해 드릴게요. 혹시라도 거기서 걸리면 뭐 상관없는데 전합판이 워낙 중요하니까 그래서 전합판 50개에 최신 판례를 조금 넣어가지고 마지막에 저랑 최종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추심 전합판이 나왔는데 당분간 출제는 안 될 거지만 그래도 관련 전합판으로서 한번 공부를 싹 해보자 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최신 판례는 전합판이랑 같이 해서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마치고 바로 문제로 가보실게요. 작년엔 운이 좋아서 민소법은 적중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르죠. 운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잘 찍었을 때 합격을 제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도 좋고 우리 수험생분들도 좋은 거니까. 자 그랬을 경우 자 지금 이제 청구 병합론 1문 보겠습니다. 지금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 예전에 한 번 정도 나온 적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1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2번 정도 나왔습니다. 2번. 근데 최근에 지금 판례가 쌓이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스탠다드인 판례인 741과 750을 넣어놨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떤 게 잘못되는지를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을은 갑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한 달 후에 5천만 원을 더해서 2억 5천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갑은 을에게 2억 원을 건네주었고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을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자 갑은 을이 2억 원을 부당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750조를 들어갑니다. 741조를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요? 근데 얘는 일단 750을 들어갔어요. 자, 750 손배를 들어갔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분명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권리 행사 자유. 그래서 750 소송물 특정 들어갔고요. 자, 다음 1번입니다. 위 소송 제1심법원은 갑의 청구를 받아들여 청구 인용 판결을 선고했다. 끊고. 다행이네요. 이거 과실상계 걸렸으면 금액이 엄청 깎였을 건데 다행히 인용. 제가 왜 741 들어가야 되나 얘기 딱 드렸죠. 아니 이거 누가 믿습니까? 한 달 후에 5천만 원을 더해서 돌려준대요. 갑이 이건 그냥 과실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애초에. 딱 봐도 사기 아닙니까? 사기. 그래서 5천만 원을 더해서 2억 5천만 원을 주겠다고 해서 750을 들어갔는데 다행히 이겼어. 그래서 항소를 하죠. 자 항소를 하면서 자 항소심 심리 도중 갑은 741조 청구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적 병합 형광펜입니다. 선택적 병합. 이게 정상. 이게 정상. 자, 그러면 지금 선택적 병합을 하면서 어떤 걸 추가했는지 볼게요. 741조구나.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청구 병합이 들어갑니다. 근데 항소심에서 한 후발적 병합이죠. 후발적 병합을 들어갔어요. 교환적 변경이 아닙니다. 추가적 변경이기 때문에 이제 단순이냐 선택이냐 예비냐 따져줘야 되는데 다행히 이 사안은 요거 들어왔어요. 취지는 같은데 금원 원인이 각각 2개입니다. 민법 750
민법 741. 이 문제는 항상 어떤 걸 내고 싶은 거냐면 지금 얘는 요건 다 통과해요.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넣어버리세요. 청구병합만 요건 갖춰라 라고 하는 문제는 완전 순수 단문이야. 예전에 한번 나왔어요. 병합 요건 그대로 대입하는 거. 자, 요거는 253조 262조입니다. 관할 절차 공통 그리고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그리고 기초 동일할 것 소송 절차가 지연되지 않을 것 그냥 관절 사기지 통과 기초 동일성 통과 그리고 사실 요 기초 동일성은 어떤 의미냐면 사익적 요건이에요. 을 입장에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설령 청구 기초 동일성이 없어도 통과를 시킵니다. 왜냐 을 입장에선 다 싸우겠다 이건 거지. 그래서 혹시라도 기초 동일성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도 아 소송이 진행됐구나 을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사익적 요건이니까 기초 동일성은 이의 절차 하자 치유됐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니까 얘가 정말 중요하다. 아 항소심에서도 되는구나. 항소심에서도 되는구나. 왜 항소심이 문제냐면요. 우리는 신급이란 걸 하는데 얘는 지금 사실상 1심이에요. 자, 이런 워딩이 중요한 거죠. 근데 사실상 1심이면 얘는 1심부터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2심 자체에서부터 1심 판단을 해버리니까 이 친구의 신급 보장을 어떻게든 기초동일성으로 커버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름아름 1심에서 관련돼서 왜냐면 여기도 법률상 원인 없는 손해, 손실 발생, 손해 발생 좀 공통되는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요건 자체는 다 다르지만 자 그래서 질문 들어가는 게 항상 이겁니다. 세 번째 줄 자, 변경까지 왔어요. 끊고 추가적 변경이다. 후발적 병합이다. 선택적 병합이다. 요건 다 통과. 요건 다 통과. 자, 이제 심판 방법 가야죠. 청구 병합 형태를 봤으니까 이제 심판 방법론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자, 항소심 법원은 제1심에서 심리되지 않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이 이유 있으나 끊고 여기부터 해결해 주셔야 돼요. 먼저 심리할 수 있겠는가? 이게 선택적 병합의 특징이죠. 따당 이미 선택 심판 가능 돼요. 이건 이미 기출이 됐습니다. 판례 그냥 원문 암기하셔야 돼요. 이미 기출된 판례이기 때문에 최근 판례도 또 나왔습니다. 아무거나 골라잡아 심판해도 되는데 문제는 주문이에요. 문제는 주문. 얘를 먼저 선택 심판할 수 있는데 얘가 이유 있답니다. 결론은 똑같죠. 인용. 결론은 똑같은데 두 가지 견해 대립은 있지만 우린 견해 공부 안 할 거니까 야 그냥 항소 기각을 선고하는 게 맞겠느냐 아니지 소송물이 한 놈은 741조 한 놈은 750조 소송물이 다르단 말이에요. 소송물이 다르다라는 말은 그렇다면 기판력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판력. 소송물이 다르니까. 객관적 범위도 다르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원판결 취소 들어갑니다. 미안해. 잘못했어. 새로운 청구 인용을 선고해 준다. 청구 인용 주문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항소 인용이 아니라 항소 기각이 아니라 항소 인용입니다. 인용 판결이에요. 항소 인용 판결. 항소 인용 판결 천천히 한번 볼게요. 뒤에 제1심 판결 주문과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잘못했다. 그쵸 잘못한 겁니다. 판결의 적법성 매번 물어보는 것. 자 그랬을 경우 1페이지 그대로 챙겨가세요. 자 많이 안 잡았죠. 시험장에서도 지금 제 개인적으로 딱 이렇게 3번 정도 잡았는데 우리 수험생들도 3가지 얘부터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병합과 변경 형태 후발적 추가적 변경이다. 후발적 병합이다. 선택적 병합이다. 개념 요소 다 잡아주시고 혹시 이런 개념 요소가 생각이 안 나면 그냥 253, 262 두 개 쓴 다음에 다 드래그 하세요. 요건 다 갖춘 것 같다. 관절 사기지. 그리고 대표적인 청구권의 양립 가능 선택적 병합 통과. 자, 쫙 한번 읽어보세요.
253, 262 확인됐고, 추가적 변경 262 후발적 병합. 그래서 요건 검토해봤더니 관절 항소심이 사실심 말하는 겁니다. 관절 사 밑에 기 로마자사의 지, 그래서 관절사기지 통과. 그리고 양립 가능한 청구니까 대표적인 청구권 경합관계 이런 표현 써주시면 좋죠. 청구권 경합관계.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갈로 2번입니다. 심판 순서, 심판 방법 말하는 거예요. 원고 승소 판결에 있어서 이유 있는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집중 판단하면 되고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요하지 아니한다. 또 원칙 이야기 써주셔야 되죠. 문제는 나번. 우리가 원하는 건 로마자 2번입니다. 추가적 변경됐으니까 처음부터 선택 병합된 건 로마자 1번 너무 당연하거니와 로마자 2번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 이심된 후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경우에 있어서도 항소심은 제1심에서 심된 청구를 먼저 심리하여 판단할 필요 없고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아니한 청구를 임의 선택 심판할 수 있다. 워딩은 임의 선택 심판. 신급은 문제 안 됩니다. 그냥 사실상 1심으로 심리를 하겠다. 판례 확고한 태도. 그렇기 때문에 반대 견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신급. 얘를 먼저 심리해야 된다. 우선 심리설이라는 겁니다. 필요 없어요. 선택적 병합은 아무거나 하나 골라 잡으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양갈로 3번. 이걸 잘 쓰셔야 되겠습니다. 양갈로 나번에 별표 2개를 하시고, 자, 임의 선택 심판을 위해 썼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써주시는데, 자, 뒤에 결론이 제1심 판결 주문과 동일한 경우에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서는 안 되며 제1심 판결 취소 형광펜 뒤에 새로이 청구 인용 형광펜입니다. 741 청구 인용을 선고해 주셔야 돼요. 이유는 뭐냐? 자, 넘겨보시면 여기도 지금 배점이 있죠. 자, 두 번째 줄입니다. 심리결과의 청구가 이유 있고 그 결론이 제1심 판결 주문과 동일하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자, 항소 인용 형광펜입니다. 이게 더 어려워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은 어떠한가? 이 질문이 더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는 항소기각을 선고해서 다행히 항소심 판결의 적법성을 묻는 문제였는데 항소심 법원의 판결은 그러면 어떤 걸 많이 누락하시냐면 항소 인용을 많이 누락하세요. 항소 인용을. 항소 인용은 파기, 취소, 자판, 즉 2심 쓰는 용어 요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2심이 쓰는 용어는 취소, 자판입니다. 요게 원칙이 항소심은 이게 원칙이에요. 단어를 취소, 자판입니다. 취소, 자판 요게 원칙이고요. 예외 환송이 완전 특이하지. 요거 조문 한 번만 확인할게요. 418조입니다. 418조 법전에서 한 번만 확인할게요. 얘는 나오면 어려워요. 1심 소각하 판결이요. 418조 1심 소각하 1심 소각하 찾아 놓으셔야 돼요. 1심 소각하 1심 소각하 판결인데 항소심으로 올라갔어. 항소심은 소는 적법하대. 근데 청구는 이유 없대. 청구 기각을 곧바로 떨어뜨리고 싶은 거야. 안 돼. 왜? 1심에선 본안 심리를 전혀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게 신급 보장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얘는 불변금 위반이에요. 자, 근데 대법원은 쓰는 단어가 다릅니다. 대법원은 원칙이 이거 나올 때가 되는데 저는 일단 단문으로 드릴게요. 이게 원칙이에요. 다르죠? 항소심은 취소 환송이 예외인데 얘는요 파기 환송이 원칙이라고요. 파기 환송이. 그리고 파기 자판이 예외입니다. 많이 성숙되어 있대요. 436조 조문 찾으시면 성공합니다. 찾으시면. 최근에 파기자판 판례가 많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 법리까지 우리도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문제로 차근차근 내드릴 테니까. 여기 파기자판 각하 떨어진 게 장래 이행의소입니다. 상가 임차인산. 그거 다음에 한번 풀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용어만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가 기속력이요. 그래서
일단 우린 이거 단문으로 준비할게요. 단문으로. 기판형은 당연히 사례니까 기속력은 단문으로 가볍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10에서 15점 정도로. 자, 그래서 얘 기억 잘 하시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자, 2번입니다. 2번. 얘가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2번.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갑은 주의적 형광펜 어라 양립 가능한 청구를 주의적 넘버링 1 뒤에 예비적 형광펜 이렇게 하는 병합의 형태를 변경 형광펜입니다. 되는 거예요. 얘도 되는 겁니다. 즉 병합 형태 변경도 어떻다? 청구 변경 안에 들어가요. 즉 선택적 병합을 예비적 병합으로 예비적 병합을 선택적 병합으로 하는 것도 되는데 문제는 플러스 알파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지금 변경 요건은 관절 사기주로 갖췄는데 얘를 넘버링을 지금 지정을 해버린 겁니다. 불법행위가 부당이득이 1번 그리고 불법행위가 2번. 사실 이게 맞죠. 얘 그랬잖아요. 움찔한 거야. 750에서 혹시라도 엄청나게 과실상계를 당해버리면 위험하니까 과실상계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원 주의 741 이래야지 2번 예비 750 어떤 위험을 피해 간 거예요? 이 위험을 피해 간 거잖아. 선택적 병합으로 가버리면 아무거나 골라 잡아서 심판을 해버리니까 지금 운 좋게 741이 걸려서 그런 거지. 만약에 얘네가 진짜 750을 선택했다 그러면요. 750을 잡아서 심리했다 그러면 과실상계 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원고 입장에서는 불안해. 순서를 강제하고 싶은 거야. 야, 니네 이거 먼저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이거 먼저 판단해라. 이게 바로 예비적 병합인데 그러면 요건이 양립 불가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어렵고 계속해서 판례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양립 불가인데 얘네들은 아까 봤잖아요. 청구권 경합이에요. 양립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취지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예비적 병합은 그냥 취지에서 보여. 매매 유효 소위 등 2번 매매 무효 매매대금 부반청 바로 보인단 말이죠. 근데 얘는 양립불가인데 양립 가능한 청구를 순위 지정했다 이겁니다. 판례 예외 긍정이에요. 예외 긍정. 예외 긍정. 예외 긍정이니까 얘도 긍정되면 어떤 거부터 먼저 심리해야 돼요? 얘부터 먼저 심리하는 거 맞다 이겁니다. 즉 1번과 2번의 공통점은 뭐냐면 1번은 아무거나 골라 잡아서 741 2번은요 아무거나 골라 잡지 않고 741을 먼저 둘의 공통점은 뭐다? 선택적 병합으로 보든 예비적 병합으로 보든 얘를 먼저 심리 판단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최종 결론이 1번 문제로 귀결됐던 거야. 항소 기각만은 절대 안 됐던 거지. 항소 기각만은 항소 인용 판결이 선고됐어야 되는데 얘는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반드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청구병합 형태는 객관적으로 판단한단 말이야. 법원의 소송 요건이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하는 거야. 원고가 법원을 구속할 수 있는 건 소송물을 구속하는 거지 소송의 형태까지 구속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소송물을 구속시키는 겁니다. 소송물. 그러니까 예비적 병합이냐 선택적 병합이냐는 법원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즉 원고의 처분권 지위와 법원의 소송요건 심리 판단이라고 하는 권한 두 가지가 붙어서 그러니까 원칙은 안 돼, 예외는 돼 라고 할 때 우리 뭐 나왔냐면 이걸 딱 예비적 병합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전체 특정하고 일부 특정 들어갔단 말이죠. 이게 대표적인 청구의 크기가 다른 경우. 요게 딱 한 번 나왔습니다. 딱 한 번. 토지 전체 혹시라도 패소하면 일부만이라도 이거 양을 축소한 것 같지 않습니까? 수량 감축이 아니에요. 전체 토지와 일부 토지는 분필 등기를 거치는 순간 별개 목적물이 된단 말이야. 별개 목적물. 수량 감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과를 시켰고 그리고 변호사 시험에서는 이게 나왔어요. 매매 반대로 갈까요?
점치 찍고 매매를 먼저 찍어야지. 매매 찍고 점치. 이것도 순위 지정의 합리적 필요성이 있지. 왜냐?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가 부정돼도 얘가 이 요건에 어떻게 들어가요? 요 요건으로 들어가죠. 훌륭해. 맞아. 진짜. 매매는 자주점유 요소로 들어갑니다. 매매는 설령 매매가 부정돼도 자주점유가 번복 안 된단 말이에요. 1차 객관식이면 무조건 암기하는 판례인데 2차니까 더 암기해야 돼. 1차 때 안 본단 말이야. 안 본단 말이지. 매매가 부정돼도 자주점유가 번복 안 됩니다. 누가 원고일 때? 점유자가 원고일 때. 이미 공부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지금 요 녀석입니다. 부반청 750. 얘도 순위 지정에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과세상계 안 당하고요. 과세상계 당하고요. 청구 크기가 달라질 수 있어. 그리고 여기에는 고의과실 요건도 없어. 여긴 고의과실 요건도 있어. 그러니까 충분히 이유가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판례가 있어가지고 재산적 손해, 화살표, 정신적 손해인데 금액이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야 이거 청구 크기가 다른 경우라 그러면 순위 지정의 합리적 필요성을 일단은 인정해 주는데 얘는 1억 원의 재산적 손해를 청구했는데 기각될 거 대비해서 1억 원의 정신적 손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민법적 지식이 좀 필요하죠. 우리는 재산적 손해를 원칙으로 하고 얘 특별 손해지 않습니까? 뭔가 느낌이 1차 안 되면 2차. 왜냐면 이때 쓰는 표현이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이지 않습니까? 뭔가 2차적 느낌이야. 재산적 손해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를 뭘로 청구하는 거예요? 다시요. 재산적 손해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를 뭘로 청구하는 거야? 정신적 손해로 청구하는 거지. 근데 재산적 손해로 2억 원이 모두 1억 원이 모두 전보가 안 됐대. 그럼 전보되지 않은 모든 손해를 정신적 손해로 청구 들어가야 되지. 왜냐? 얘를 다짜고짜 못 들어가니까.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그러니까 그렇게 합리적 필요성을 통과시켜 줬다. 라는 점. 요 정도는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 정도는. 자, 그래서 다음 마저 읽어볼게요. 제1심 법원은 갑의 주의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어이구 드디어 나왔다. 예비적 청구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선택적 병합으로 보든 예비적 병합으로 보든 일부 판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경우 제1심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추가 판결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판단 누락에 준하여 항소로 해결해서 싹 다 항소심으로 올려보내셔야 돼요. 단순 병합이라야 뭐다? 추가 판결이 됩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최신 판례 사안이고. 자, 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양갈로 1번에 별표 2개를 하시고 누락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셔야 돼. 1문이 선택이고 2문이 예비란 말은 뭔가 느낌이 쎄한 걸 받으셔야 된다고요. 아, 선택을 예비로 청구했구나. 이거 요 정도는 써야 되겠다. 가번의 세 번째 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선택적 병합으로 진행하신 분도 그대로 배점을 드렸어요. 타 영역에서는. 왜냐? 결론은 똑같거든요. 결론은 똑같아요. 대신 양갈로 1번 논거를 잘 제시하시면 돼요. 나는 741이랑 750이 당체 다른 건지 모르겠다. 굳이 이유도 모르겠다. 라고 하면 일단 배점 드리고 나머지 일부 판결은 똑같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가번.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 허용되는 경우 법원은 진정 예비적 병합으로 취급하여 심판하며 주의적 청구의 집중 판단입니다. 따라서 예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에요. 이런 게 어렵다고요. 예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입니다. 심판 순서 구속이라고 하는 처분권주의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 위반인지 잘 보셔야 돼.
지금은 일부 판결 위반인 거고, 만약에 예비적 청구를 먼저 판단했다, 그건 처분권주의에서 이미 X. 자, 그리고 양갈로 4번. 자, 두 번째 줄에 요거 형광펜 문구 추가하겠습니다. 양갈로 4번에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불가분적 결합 형광펜이요. 얘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밑줄을 못했네요. 왜 일부 판결이 안 되느냐?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워딩을 쓰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양갈로 3번. 예비적 병합에서 누락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두 번째 줄 절대 재판 누락은 아닙니다. 재판 누락 X 써주시고요. 4번. 판단 누락이라고 하죠. 판단 누락의 형광펜을 빡 하시고요. 판단 누락이 이유 누락을 말하는 거고요. 재판 누락은 주문 누락이에요. 근데 사실 형식적으로 보면 주문 누락이지 않습니까? 주문. 자, 그리고 양갈로 4번 최종 결론. 일부 판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판결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순 병합이 더 어려울 수 있는데, 단순 병합이 지금 최신 판례로 있어가지고 제가 다음에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요. CF를 한번 걸어볼게요. 단순 병합이라고 한다 그러면 단순 병합이요. 단순 병합. 지금 이걸 작년에도 준비를 했는데 올해 변호사 시험에서 먼저 나와버렸어요. 제가 맞다. 두 번째 얘기하다가 깜빡했죠. 죄송합니다. 올해자 변호사 시험 민사소송법 그것도 해설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문제로 내려고 했는데요. 죄송해요. 너무 어려워요. 올해 진짜 극강의 문제가 나와서 수험생들 거의 멘붕 상태였습니다. 저 해설다는데 하루 온팡 다 썼어요. 해설다는데 문제 보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는 그냥 제공해 드려야 되겠다. 근데 오늘 말고요. 천천히 해드리겠습니다. 찍히는 판례였는데 바로 나왔어요. 단순 병합. 이거 말하는 겁니다. 현재 본래 급부 청구 제가 알려드렸던 거죠. 그리고 장래 대상 청구, 전보 배상 청구요. 전보 배상 청구. 이순환 때도 이거 강조를 했는데 이순환 때가 11월, 12월이었거든요. 근데 1월 달에 그냥 먼저 나왔어요. 변시에서. 좀 속상한 마음이 있는데 알고는 가자 그래도. 이게 대표적인 집행불능 대비 대상 청구 병합, 단순 병합입니다. 집대 단위라고 암기를 해두세요. 집행불능 대비로 제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일부 판결이 돼요. 됩니다. 그럼 얘는요. 추가 판결하면 돼요. 추가 판결이기 때문에 상소 애초에 안 돼요. 차이점 극명하게 드러나죠. 아직 판결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건 나중에 변시 기출문제 제공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요것도 잘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에서 자 1번 얘는 별표 2개를 하시고 지금 독당참에서 기판역이 나온 판례 사안이에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기본적 사실관계 첫 번째 줄. 을은 병으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병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을은 병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이니까 계약금 1억 원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물은 봤더니 민법 741조래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죠. 741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자 다음 1번 이 사건 선행 소송에 대하여 갑은 자신만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단독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똑같이 병을 상대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1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독당 참가 신청을 합니다. 이건 써놔야 되겠다. 앞에 없는 건 민소법이에요. 앞에 없는 건 79조 독당참을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겠죠. 권리주장 참가, 사회방지 참가.
자, 지금 사안은 봤더니 서로 계약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양립 불가입니다. 양립 불가. 그러면 1번 이유는 권리주장 참가가 되겠네요. 양립 불가. 그리고 취지는 요걸 잘 쓰셔야 됩니다. 편면 참가죠. 편면 참가. 그리고 독립 당사자 참가는 신소재기입니다. 신소재기. 그러니까 일반 소송 요건 갖출 것. 그리고 병합이 들어가죠. 병합 요건 갖출 것. 그래서 배점이 클 수밖에 없어요. 배점이. 법원 행시도 조화를 하는 쟁점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최신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적법해요. 이 사안은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는 사안. 각자 서로 매수인이라고 주장한다. 양립 불가입니다. 양립 불가. 원래 채권이라고 하면 양립 가능하잖아요. 채권이라고 하면. 근데 채권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채권은 하나고 서로 자기라고 주장하니까 느낌상 채권의 귀속의 문제란 말이지. 하나의 소유권 이전 등기, 하나의 741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이중매매 사안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볼게요. 다음 적법 통과. 그래서 독립당사자 참가 신청은 적법하다 끊고 요게 사실은 Q1로 보시면 됩니다. 법무사에서 이미 기출이 됐고 독립당사 참가 신청이 적법한지 서술하시오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이유, 취지, 기타. 참가 이유, 참가 취지, 기타 소송요건 구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사건 선행소송 제1심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이유로 갑과 을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봅시다. 을, 병, 기각. 갑, 병, 기각. 패, 승. 요게 바로 얘를 준용하는 거죠. 심판 방법은 뭐를 준용한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을 준용하기 때문에 합의락정 승패가 일률적으로 떨어져야 돼요. 일률적으로. 누구 하나 이기면 나머지 싹 다 져야 되는 거. 누구 하나 이기면 나머지 싹 다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67조를 준용하면 무조건 나오는 문제. 1인 항소 시스템. 그럼 목차는 변론을 하고 무조건 써줘야 되는 거. 그냥 워딩만 보세요. 전부이심, 전부심판. 그리고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 얘도 올라오셔야 돼요. 합의락정 때문에. 너도 올라와라. 너도 올라와라. 옆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라. 그러다가 콩고물 떨어지면 먹고 가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기서. 뭐가 적용 안 된다? 불, 병, 금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요건이 필요한데 이거는 반드시 적법했으면 좋겠다. 이게 요건이에요. 삼면 소송관계가 형성돼야지. 삼면 소송관계가 형성돼야지만 불변금을 수정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당사자 대립주의라고 한다 그러면 불변금 일반원칙을 적용시켜야 되는데 얘는 지금 삼면 소송관계라고 하는 이당 대립의 예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 방법도 기존의 심판 방법이 아니라 얘만을 위한 심판 방법으로 수정 적용시킬 필요가 있지. 그래서 불변금을 적용 안 시켜서 유불리를 바꿀 건데 그러려면 최소한 독당참이 적법해야 됩니다. 이유인즉슨 삼면 소송관계설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법무사는 이거 부적법 각하로 냈어요. 변호사 시험도 이거 부적법 각하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불변금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냈는데 지금 이 문제는 불변금 적용 안 되는 사안이에요. 자, 마저 보겠습니다. 양갈로 1번. 자,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을만이 항소했답니다. 요 녀석이 항소했네. 본소 원고. 항소심 법원은 위 매매계약은 무효인 게 맞는데
무효는 확인됐죠. 을의 주장과 달리 만이 매매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바 병은 갑에게 계약금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는 심증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지금 얘 지금 웃고 있겠죠? 웃고 있을 거야. 나 돈 받아가도 돼? 분명 여기서 패였는데 뒤에 갑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겠는가? 있다라는 겁니다. 불변금으로. 자, 그래서 4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시스템 고민하지 마시고 양갈로 1번에 2심의 범위 형광펜, 양갈로 2번 당사자 지위 형광펜, 양갈로 3번 심판의 범위 형광펜. 저는 목차 항소 시스템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3개 잡아요. 그래서 강약 조절을 한다 이겁니다. 강약 조절을. 교수님들도 무조건 이렇게 일단은 쓰시래요. 그래서 강약 조절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심의 범위 가볼게요. 가번 독당참은 어떻다? 두 번째 줄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 형태이기 때문에 양갈로 4번 합의락정이 나와야 된다. 두 번째 줄 하나의 종국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세 당사자 사이에 합의락정인 결론을 내려야 된다. 따라서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도 전체 확정 차단 형광펜 밑에 사건 전부에 관하여 2심 형광펜 전부 2심설입니다. 그리고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 지위는 양갈로 1번에 다 썼잖아요. 합의락정 때문에 나도 따라간다. 반을 가는데 실가야지. 그래서 뒤에 상소심에 관여한 상소심 당사자 형광펜입니다. 자, 문제는 불변금이에요. 자, 415조 조문 확인하셔야 됩니다. 불변금이 항소심에서의 처분권주의가 발현된 거란 말이에요. 불복 신청 한도 내에서만 국한되는 바. 이걸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고 하는데 자, 나번의 별표 2개. 이건 진짜 원문이 나와야 돼요. 고득점 가려면 양글로 나번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즉 독당참의 특징을 먼저 써주고 다만 불변금 배제 요건 참가신청적법 형광펜. 그래서 적법 여부를 항상 우선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글로 나번 독립당사자 참가소송은 이당사자 대립구조를 전제로 하는 불변금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독당 참가소송 밑에다가요 3면소송 관계인 딱 이렇게 하나만 써주세요. 3면소송 관계인 독당 참에서는 이래야지 뭔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면 소송 관계인 독당참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청구인용 판결 불변금이 가능한데 자, 양갈로 2번입니다. 양갈로 2번.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런 상황입니다. 자, 양갈로 2번.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을만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갑의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을의 청구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은 무효이며 을만이 매매계약의 당사자임을 이유로 병은 을에게 계약금 1억 원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는 이유로 을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합니다. 자, 보세요. 1심이 을 병, 패, 갑, 병, 패. 그리고 2심이요. 을, 병, 승. 제가 승패가 일률적으로 떨어져야 된다 그랬죠. 승패가 일률적. 그러면 얘는 그냥 패예요. 이게 양립불가의 의미라고요. 얘가 계약 당사자로 확정됐다면 얘는 계약 당사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소심은 굳이 판단을 안 한다고. 이게 양립불가의 개념 1도 양단 판단이야. 누군가가 승소 버튼이 눌러지면 나머지 싹 다 패예요. 나머지 싹 다 패. 한 분이 승소 눌러지면 나머지 싹 다 패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 승소 눌렀는데 얘 패소를 누를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쭉 가봅니다. 의뢰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더 이상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 형광펜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확정이 그대로 돼. 자, 요게 소위 말하는 전소. 자, 그럼 보세요. 전소 항소심 판결문을 받아본 우리의 갑이요. 씩 웃을 거야.
항소심 확정된 항소심 판결문을 받아봤더니 주문에 내 이야기가 있어 없어? 없어. 얼마나 행복해. 나는 판결을 안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찔러본다. 후소로 헤헷 웃으면서 야 내놔라. 요게 기판력이라는 겁니다. 기판력. 기각이에요. 어려운 부분입니다. 청구기각. 청구기각. 그러면 기판력을 쓸 때는 항상 가장 단순하게 쓰는 거. 발작범조로 쓰는데 배점을 항상 잘 보셔야 돼요. 15점이면 조금 여유 있게 쓰셔도 되는데 10점이라 그러면 진짜 온팡 압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죠. 전소 2심은 주문기재가 없어요. 1심에 주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건이었던 거죠. 전소 기판력 발생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야? 전소 1심에 있다라는 거야. 1심. 이걸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야, 확정된 건 2심인데 왜 1심 주문에 기판력을 발생시키냐? 취소 변경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대로 얘는 유지가 된다 라는 겁니다. 맞죠?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소송물인데 봤더니 바로 갑니다. 소송물. 객관적 범위 어유 동일하네. 741 통과. 주관적 범위 통과. 시적 범위 당사자 같죠? 통과. 741과 관련된 거 동일하니까 싹 다 차단되겠지. 싹 다 차단될 거예요. 전소에서 못 넘어와. 여기 사변종 딱 그어볼게요. 못 넘어와. 못 뚫어. 뚫으려면 상계권 가지고 뚫으시라 그래요. 뚫을 거면 지상물 매수청권 가지고 뚫으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기판력의 작용 범위가 다 걸렸습니다. 따당. 암기. 우리는 판례대로 갈 거니까. 무순 금지설 승 각 패 기입니다. 전소 패소했죠. 전소 패소했어요. 기각이 나와야 됩니다. 전소 패소 후소 기각 전소 승소 후소 각하. 매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독당참이랑 한번 나오자. 그래서 요걸 좀 압축적으로 잘 쓰시면 되는데 포커스는 여기가 약이에요. 얘는 그냥 줄 처리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얘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건이요. 기판력이 작용되려면 전소 기판력이 발생해야 돼요. 이런 거 몇 개 안 돼요. 전소 기판력이 발생했는데 어디에 발생했느냐 요런 거 몇 개 문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를 해놔야 돼. 대부분 다 여기 물어본단 말이에요. 진명등 등말청 다 여기 물어봐. 일부 청구 잠부 청구 다 여기 물어봐. 근데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전소 기판력이 1심이야 2심이야 확정된 건 얘인데. 그래서 정리를 한번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자, 6페이지 다시요. 기판력 문제가 나오면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그냥 요런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의작용, 작용 범위, 즉 작용의 작 동그라미, 범위의 범 동그라미. 무조건 쓰시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가번 읽어봅니다. 기판력은 당해 소송 이후 별도 소송에서 법 및 당사자에 대해 발생하는 효력으로 전소에서 확정된 종국 판결에 있어서 그 판결 내용은 후소의 당사자와 법원을 구율하는 새로운 기준으로서의 구속력을 말한다. 저는 4글자 추천드립니다. 기판력 쓸 때 전소 확정 후소 구속력, 전소 확정 판결의 후소에 대한 구속력 딱 한 줄 나와요. 전확 후구. 4번 따라서 후소에서 동일사항이 문제되면 지금 동일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짧음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되풀이하여 다투는 소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안 쓰셔도 돼요. 불가쟁 3글자만 씁시다. 그리고 뒤에 어느 법원도 재심사하여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불가반 3글자만 쓰자 이거죠. 그리고 이러한 기판력은 소송물에 작용한다. 지금 동일 소송물이기 때문에 따로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바로 소송물에 작용합니다. 동일 바로 나왔기 때문에 뒤에 있는 동선목까지는 안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전확 구구 쟁반
이걸로 두 줄 쓰면 되죠. 전소 확정 판결 후소에 대한 구속력으로서 불가증과 불가반을 그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양갈로 가번에 당사자의 당, 사실진 변론 종결 시의 사, 주문의 주, 당사주. 이렇게 하면 세 줄, 네 줄 나옵니다. 그리고 들어갈게요. 이러한 기판역이 후행소송에 작용하려면 먼저 선행소송에서 기판역 발생 형광펜입니다. 이게 바로 전소 기판역 발생. 이제 여기로 귀결되는 거죠. 이거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번 사안을 보면 이 사건 선행소송과 이 사건 후행소송 당사자는 갑병 동일한 거 통과, 소송물도 부반청 통과. 그러니까 싹 다 공방 차단되는 거. 문제는 이렇게 들어가시라고요. 이 사건 선행소송 제1심 판결 주문에 대하여 기판역이 발생하여 이 사건 후행소송이 기판역에 저촉되는 여부가 문제된다. 왜 문제된다고요? 확정된 건 항소심이란 말이죠. 그럼 개념의 모순이지 않습니까? 전소 확정된 종국 판결은 항소심이란 말이지. 그래서 문제 제기를 정확히 해주시고 양갈로 3번에 나번입니다. 별표 2개 하셔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원문 암기 다 해서 시험장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게 근데 힘들 수도 있으니까 나번의 두 번째 줄 딱 요거 하나요.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다. 형광펜. 그러면 이걸 뽑아내려면 독당 참여 특징이 반드시 서술이 돼야 된다고요. 독당 참여 특징은 뭐라고? 합의락정 소송. 승패가 일률적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취소 변경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첫 번째 줄 보시면 합의락정이란 말 있죠. 그러니까 독당 참여 특징부터 단계적으로 오시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줄 항소심이 그 청구에 관하여 심리 판단해야 하더라도 그 청구에 대한 당부를 반드시 판결 주문에 선고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밑에 항소심에서 판결 주문이 선고되지 않고 독립당사자 참가 소송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워딩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제1심 판결 주문 형광펜이요. 변경 안 됐잖아요. 그대로죠.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1심 판결 주문에 그대로 기판역이 발생하겠다. 그러니까 발생작용 범위 요건을 다 갖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조치 넘겨보세요. 딱 하나만 갑니다. 첫 번째 뒤에 모순금지설 형광펜 이거 하나 쓰고 뒤에 전소의 전 밑에 승소의 승 뒤에 후소의 후 뒤에 각하의 각 전승 후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승각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뒤에 이제 가볼게요. 전소가 패소랍니다. 전소의 전, 패소의 패, 전패. 밑에 후소의 후, 기각의 기, 후기. 그래서 줄여서 전소, 후소 빼면 승각, 패기. 그리고 모순금지설이다. 이렇게 쓰면 두 줄 정도 나오니까 최종 결론 법원은 기각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판역은 답안 쓰는 게 이런 스타일인데 좀 문제되는 것만 또 얘기하겠습니다. 전소 기판역 발생 범위가 문제되는 것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목차 구성이 이렇게 간다 그랬어요. 소송물이랑 객관적 범위가 같이 움직이죠. 주문을 중심으로 들어갈 거니까. 자, 그리고 조치, 후소, 판단. 작년에도 이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배점 25점으로 일부 청구가. 아, 그 딱 문제 내드렸는데 야, 후소법원 판단 나왔다. 소의 척법 요건부터 검토해야 된다. 왜냐면 얘는 뭘로 작동한다니까요. 승각이면 소송 요건으로 작용해버린단 말이지. 어떤 의미냐? 조금 다른 기본적인 얘기 해보겠습니다. 후소법원 판단할 때 우리는 소송 요건을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본안 요건을 판단해요. 이게 바로 소송 요건 선순위성이야. 근데 기판역이 소송 요건으로 작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청구 소송물 그리고 얘입니다. 소의 이익. 여기서 작동되는 경우가 청, 금, 장, 승, 신 여기 있어요.
이미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답니다. 그쵸? 이미 승소 판결을 받으셨대요. 이미 전소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모순 금지설은 각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후소가. 그러니까 나당 이때서야만 소극적 소송 요건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얘기인 거예요? 승소 판결을 받지 않았을 것. 이렇게 소극적 요건이 돼버리는 거지. 근데 이걸 뚫어야 되는 게 작년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이것도 문제를 딱 내드렸었는데 예외. 바로 시효, 재, 중, 단, 필요성. 시효, 재, 중, 단, 필요성. 드디어 법원 행시도 일부 청구랑 함께 나왔어요. 일부 청구랑. 시효, 재, 중, 단, 필요성인데 어떤 것만 나왔냐면 요것만 나온 거예요. 이게 작년 기출입니다. 전소와 동일한 이행 청구. 예외적으로 소는 적법하니까 본안 판단 가보겠다. 이렇게 들어간 거죠. 이 작년 기출. 우리는 어떤 거? 야, 전소와 동일한 이행 청구를 하게 되면 봐봐. 본안 판단 받아버리잖아. 본안 판단 받아버리잖아. 그러면 청구 기각에 위험이 있어. 본안 가서 뭐가 있어? 청구 기각에 위험이 있어. 전에는 이겼는데 이제는 질 수도 있는 거지. 왜냐하면 사변종 이후에 엄청난 항변 사유들이 모였거든. 그러니까 이걸 피하자. 나올 때가 됐습니다. 여기까진 좋다 이거야. 여기까진 좋아. 여기까진 좋아.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까진 그래 좋아. 시효 중단만을 딱 시키려고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 제기합니다. 이래버려. 그러면 시효 중단만 시켜줄 거거든. 본안심의에서 청구권 조무 판단 안 받아버린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여기까지 좋은데 이게 확인 소송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확인 소송이. 확인 소송이 돼버리면 이제 미치는 거지. 지금 된다면서요. 전소와 동일한 이행 청구. 그럼 이행 청구로 해결되는 거 아니야? 이행 청구로 해결되니까 딱 걸려야 되는데 얘가 어떤 얘기냐면 공통되는 소외익은 뚫었는데 다시 보세요. 공통되는 소외익은 뚫었는데 확인해소라고 하는 특수한 소외이익 검토가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 요건은 여러 개가 중복될 수 있을 때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일반적인 거 검토했어. 공통되는 소외이익. 이걸 검토했으니까 이건 뚫어놨는데 얘를 뚫어야 된단 말이죠. 확인해소의 보충성. 근데 판례가 이 얘기를 안 해요. 보충성 얘기를 안 하고 효율적 방법 선택하시래. 저는 무조건 암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수험생이었으면 저는 무조건 암기예요. 확인해소의 보충성을 얘기를 안 하네. 다수 의견께서. 왜냐? 새로운 방식이니까. 확인소송이긴 확인소송인데 기존 확인소송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이니까 새로운 거 적용하겠대요. 새로운 법리를. 기존 법리 말고. 그래서 이게 나오면 진짜 잘 쓰셔야 돼. 공통되는 소외익도 예외. 맞죠? 근데 거기서 확인의 소송을 채택했으니까 특수한 소외익도 예외. 이게 들어온 거죠.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일반적인 소외이익, 특수한 소외이익. 일반적인 소외이익으로서 어떻다. 제소이익이 있는가? 그렇다. 여기까지 왔죠. 제소이익이 있다. 근데 얘가 선택 방법이 동일한 이행 청구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이다. 큰일 났다. 그럼 이거 허용해야 되는가? 판례는 허용하겠다. 문제는 이때 확인 소송이라고 하면 분명히 이행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소의 보충성에 따라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 떨어져야 되는데 받아줍니다. 선택설이래요. 선택설.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 안 하면 못 쓰죠. 그래서 이것도 다음에 다시 한번 문제 내드릴게요. 이건 한 5점 정도로 준비해 가시면 될 듯 합니다. 1차 객관식 때도 많이 봤던 거라 이제 없어진 이 마당에 무조건 2차로 세팅 준비를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요 로직 체계로 가는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쪽이에요. 전소기판역의 발생 중에 진짜 어려운 거. 개인적으로 올해 안 나왔으면 하는 거. 전소가 소각합 판결입니다. 소송 판결이에요. 소송 판결. 얘도 기판역 나옵니다. 문제는 주문에는 등장을 안 해요. 주문에는 소각하 세 글자 써져 있단 말이에요. 얘는 원인에 기재된단 말이야. 가령 피보전 채권이 없답니다. 최대에서 판례가 다 여기에 있는 거죠. 최대 피보전 채권 부존재 각하지 않습니까? 각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오는 거지. 얘를 후소에서 다시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막히는 거죠. 기판역으로. 얘가 가장 어렵고 사법시험 기출이었는데 법원행시는 안 내는 것 같고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대가 민소에서는 좀 버림받은 느낌입니다. 체대가. 민법에서는 되게 좋아하는데 민소법에서는 조금 버림받은 느낌이고, 그리고 지금 얘예요. 얘를 먼저 쓸게요. 여기에 기판력을 발생시켜서 후소에 작용을 시켜버린 거죠. 지금 문제. 그러면 로마자 2번이 조금 더 유력할 것 같고, 그리고 이미 기출이 자주 됐던 전소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너 한 번만 걸려. 얘는 근데 이미 됐어요. 기출이. 로마자 3은 이미 기출이 됐습니다. 여러 번 됐어요. 특히 22년도인가 23년도에 상계 기판역 서술해 보세요. 25점. 25점. 그때 최신 판례 나와가지고 아마 단문으로 쫙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소기판역 발생 요건, 얘는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상계는 그냥 기계적으로 나오면 빵끝 중현이처럼 웃으세요. 항상 방실 웃지 않습니까? 방은 뭐예요? 방어 방법 기능. 실은 뭐예요? 권리 실현 기능. 얘 때문에 그렇죠. 얘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방어 방법이면서 자기의 자동 채권을 실현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동 채권이라는 네 글자, 자동 빼고 채권이란 두 글자만 보세요. 얘 소송물처럼 취급해도 되겠죠. 권리, 채권, 1억 원. 근데 그걸 항변으로 던졌으니까 고민이 많았던 거라. 야, 그러면 중복소송 아닌데 이부이송 병합으로 단일 절차로 병합해서 심의하는 게 바람직하긴 할 건데, 그렇게 안 해도 중복소송 아니지. 기출. 별소 제기하고 그리고 제소금지도 아니지. 기출. 근데 딱 한 번만 걸려라. 그게 이조문이에요. 딱 한 번만 걸려봐. 너 진짜 후소에서 싹 다 막히는 거야. 중복소송 안 막혀. 제소금지 안 막혀. 근데 딱 여기서 한 번만 확정받아봐. 후소에서 막아. 이게 바로 216조 2항의 취지인 겁니다. 취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죠. 중재기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상계는. 중재기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천천히 해볼게요. 자동채권이 실질적으로 판단될 것, 수동채권이 소송물로 심판될 것. 수동채권이 반드시 소송물이어야 돼요. 같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기판력 관점에서 동일 취급돼 버리는 거지. 같이 바다에 풍덩 빠지니까. 맞습니까? 풍덩. 이게 민법 지식인 거죠. 계속해서 우리 상계 풀어봤던 거. 그러니까 자동채권도 소멸됐으니까 후소에서 행사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뭐예요? 수동채권이 항변권으로 내어놓은 채권이죠. 항변이니까 얘는 이유에서 설명되겠죠. 항변으로 심리되니까 이유에서 판단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기판력 문제가 아니라, 얘도 이미 기출이 됐네요. 소위 말하는 판결
이유 구속력 완전 틀어져요. 쟁점이 기판력 쓰시면 안 돼. 판결 이유 구속력 증명효 전소 판결문이 후소의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확실한 공문서 거기서 자동채권이 없대. 그럼 끝났어. 그러니까 기판력은 오히려 막 겁내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오면. 근데 작년 거는 진짜 겁내했어요. 별점 25점이었고 일부 청구, 잔부 청구가 나왔는데 엄청 덩어리를 크게 줘가지고 순간 움찔. 이제 작년에 중복소송, 작년에 기판력, 선의행조건부 장래이행 판결, 일부 청구와 과시상계, 처분권 주의 거의 A급 쟁점들만 다 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A급 쟁점 중심으로 학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해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볼게요. 자, 송달입니다. 올해는 이제 송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송달. 자, 173조 법전 한번 볼까요? 173조. 173조. 법원행시 단골입니다. 173조 법원행시 단골이고요. 이유인즉슨 우리 수험생분들이 합격하시면 우리 수험생분들의 주된 업무가 송달 업무예요. 근데 힘들죠? 귀찮죠? 주소 제대로 안 알아볼 거지. 그래서 공시송달 명령하실 거죠. 어떻게 뭐 악의 근원덩어리 공시송달 유효가 시작되는 거지. 그러니까 피고들이 미친듯이 추후보완 항소 들어올 거다 이겁니다. 어떤 의미냐? 173조를 공부할 때는 송달이 그냥 기본 탑재예요. 정리를 좀 하자면 어떤 의미냐? 173조는 얘 나오면 진짜 답안 쓰기 너무 좋아요. 조문에 다 있어. 요건, 절차, 신청이란 말이야. 똑같아요. 얘도 신소재기 같은 느낌이니까. 소장 제출 신청, 얘는 추후보완 신청 이렇게 하시면 되지. 신청이야 신청. 요건도 다 있어. 대상, 사유, 기간, 없어진 날, 이주. 사유는 불, 귀, 책. 대상은 불, 변, 기, 간, 도가. 얘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얘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추후보완 항소는 어떤 문제로 귀결되냐면 불변기간이 도가하려면 송, 달이 적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송달의 적법 유무 보다는 적법 유효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걸로 귀결된단 말이지. 송달의 적법성을 찾으셔야 돼요. 송달의 적법해야 이하 요건 검토에 따라서 최근에 지금 얘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무효면 이거는 오로지 390조 통상 항소로 가셔야 돼요. 항소기간이 진행 안 할 거니까. 판결이 확정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송달 관련 최신 판례들은 잘 알아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 교재를 보시는 분들은 그대로. 지금 어떤 판례군들이 쌓여 있냐면 이해상반 대립자, 보충송달 무효 나왔어요. 변호사 시험에서 이혼소송 동시수령 자식이 기출사례 민소법에 있고, 그리고 압류추심, 추심금 관련 소송, 임금채권 채무관계, 이해상반자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진짜 나왔습니다. 2020년 판례 미성년자 송달 무효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팅을 해놔야 되는 거야.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거 풀어보실 거예요. 제가 가족법에서 잠깐 얘기했죠. 공유물 분할 소송 들어갔어요. 공유물 분할 소송. 이해상반 행위야. 특별대행 선임해야 돼. 왜냐? 미성년자는 소송 행위를 못 하셔. 그럼 특별대행 선임해야 되니까 민소법 62조를 딱 펼쳐봐야 돼. 거기서 어떤 요건을 충족시켜야 돼? 그 내용을 다음에 문제로 싹 다 풀어봅니다. 요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인데 어떤 게 나왔냐면
당연히 안 됩니다. 이혼한 처. 근데 당연히 예외 있어요. 왜냐? 동거인 개념이 있어요. 185조에 동거인 개념이 있는데 진짜 친족 불문이에요. 동일세대 생활권이야. 제가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란 게 진짜로 있더라고요. 이혼한 처랑 같이 있어? 지낼 수가 있나? 봤더니 진짜 예능 프로에 나오던데요. 예능 프로에. 그쵸. 가수분 나왔단 말이죠. 이혼했는데도 같은 집에 살면서 두런두런 얘기 나누고 있고 장모님, 시아버님, 시어머님인가요? 시어머님이 이렇게 의자 앉아가지고 그 예능 프로 이름을 모르겠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서장훈이랑 신동엽이 MC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가수예요. 노래 진짜 잘 부르시는 소몰이 창법의 대가. 그리고 얘가 최신 판례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진짜 배우자는요? 얘는 원칙 동글뱅이죠. 원칙 동글뱅이. 근데 별거 중이랍니다. 보세요. 동일 세대가 아니죠. 혼인관계 실질 파탄. 민법이랑 좀 세팅이 되죠. 아, 이 정도는 좀 챙겨가셔야 되지 않나, 최신 판례로서. 이것 때문에 송달이 나올 수도 있죠. 가령 보충 송달 서술하시오 막 이런 느낌으로. 그럼 조문 찾아가지고 전 개인적으로 관련 판례만 다 드래그해도 점수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냥 나열하는 거야. 이거 판례 원문 몰라도 돼요. 그냥 나열만 하는 거야. 이해상반자의 경우 보충 송달은 무효다. 미성년자 송달 무효다. 이혼한 처도 보충 송달 안 된다. 배우자도 원칙되지만 예외 안 된다. 동거인 개념들이 지금 많이 나왔단 말이다. 동거인. 자, 요런 걸 좀 잘 찾으셔야 이제 딱 스탠바이가 되는 부분. 그리고 만약에 공시송달이 눌러졌다면 이제 악의 근원 덩어리. 얘가 왜 어렵냐면요.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공시송달이 나오면 얘는 요건을 갖추면 상관없어요. 무조건 적법하지. 근데 방식 이거 먼저 검토하셔야 된다고요. 요건이요. 방식 검토하시고 효력 검토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방식 준수했대요. 도저히 주소를 알 수가 없대. 열심히 인터넷에 올려야지 그러면. 유효.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세상에나 방식 위배래요. 그러면 공시송달은 즉 송달은 법정주의예요. 송달 방법 법정주의야. 그것도 엄격한 요식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식에 위배됐다 그러면 송달은 무효라고 해야 되는데 방식 위배이면서도 어쩔 수가 없답니다. 바쁘시대요. 송달 업무 보시는데 너무 바쁘시대. 완화해 주는 거지. 그래서 판결로 불복하랍니다. 어떻게 다퉈요? 송달을 못 다투는 거지. 판결로 다투는데 판결이 이미 훌쩍 지나갔어. 그럼 얘밖에 없는 거 맞죠? 취급보완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시송달은 암기해야 돼요. 이 요건이 자연스럽게 통과됩니다. 지금 벌써 여기서 이거 통과시켰잖아요. 공시송달이 유효하니까 상소기간 진행이에요. 상소기간 진행. 그리고 불기책은 이제 기출이랑 같이 보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공시송달이 된 사안이 있고 중도에 공시송달이 된 사안이 있는데 처음부터 공시송달이라고 한다 그러면 불기책 동글뱅이에요. 귀책 사유가 없어요. 피고의 실질방어권이 보장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딩이 이렇게 나와요. 소장 부분 송달과 판결 정본 송달이 모두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면 없어진 날 2주란 건 뭐냐? 요거죠. 열람. 다시 열람해서 알게 된 때. 영수. 판결문 다시 받은 때. 열람 영수. 요 정도만 챙겨 가셔도 충분히 단문도 쓸 수 있어요. 하나씩 잡으시면 됩니다. 효과. 게을리한 소송행위 보완하시래요. 다만 이거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당연히 발생하는 거예요. 형식적 확정력은 그냥 발생해. 예를 들면 2주 기간이 도과됐대요. 그러면 기판력 발생입니다. 그걸 배제하고자 추후보완 항소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 확정력은 발생했기 때문에 기판력을 배제하려면
별소재기 하시든 반소재기 하시든 여기서 최신 판례가 나왔다는 겁니다. 요게 작년 변호사 시험 기출이었던 거예요. 주부한 항소 신청하면서 그 소송에 반소로 득말청을 제기하는 거죠. 반소로 득말청.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오는구나. 그래서 딱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신 상태에서 어떤 판례를 제가 죄송합니다. 요거 6을 말씀 안 드렸네요. 얘가 뭐냐면 이거예요. 폐문부재. 폐문부재란 건 주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셨잖아. 똑똑똑 했더니 문이 닫혔잖아.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 발송송달을 하셔야지. 발송송달. 혹시라도 두고 올 수 있는 송달도 있단 말이야. 유치송달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발송송달이나 우편송달 해버리면 되잖아. 그냥 보내버리면 되잖아. 근데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인터넷 관보게재에 올려요. 공시송달 해버린단 말이지. 바로 이 사안이 나온 거예요. 폐문부재는 공시송달 사안이 아닙니다. 보세요. 방식 위배야. 근데도 불구하고 유효야. 이게 어렵다고요. 방식 위배이긴 하지만 유효라고요. 유효. 그래서 폐문부재가 최신 판례로 다시 한번 나왔으니까 잘 기억하시라는 의미였고,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입니다. 이 판례가 조금 어려워요. 자, 병은 사기 범죄로 23년 4월 6일 교도소에 수감됐답니다. 지금 소송이 4월 5일 제기됐는데 다음 날 교도소에 수감됐대요. 당연히 법원 모르죠.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요? 두 번째 줄 소장 부분을 병의 주소지로 보내버리지. 이게 안 된다라는 거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송달 방식 법정주의예요. 즉 송달 방식은 반드시 두 가지가 세팅돼야 되는데 어떤 두 가지냐? 받으시는 분, 받을 곳, 그러니까 주소, 당연히 얘가 시험에 나오겠죠. 근무 장소. 그러니까 장소는 두 곳으로 세팅이 돼 있고 수용자는 당연히 본인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리송달 이게 보충송달. 주소라고 한다 그러면 동거인일 거고요. 제가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사업소 나와야 되겠죠. 그럼 제 직원들이 있겠지. 얘가 사무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법 하나가 특이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제 주소로 가면 안 되는 것. 수령자인 제가 어디 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지. 감옥에 가 있지. 그러면 교도소장에게 보내셔야 된다. 자, 바로 그 얘기였어요. 자, 문제는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주소지로 송달했는데 23년 7월 20일 병의 배우자인 정이 수령하여 서류 내용을 병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거지. 면회 가가지고 자기야 남편아 지금 이렇게 소송이 제기됐는데 내가 알려줄게. 그래도 무효입니다. 그래도 무효. 자, 8페이지 쫙 한번 보세요. 2, 3, 4번 세 개만 보세요. 2, 3, 4번 세 개만. 이건 제발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민소는 제가 최대한 2번 이런 목차 있죠. 의의 취지 이런 걸 잡아드리려고 해요. 단문으로 그대로 가져다 쓰시라고. 민법은 이런 얘기 거의 안 했는데 민소법은 의의 취지 개념을 꼬박꼬박 써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제도적 장치의 특징. 절차 보장의 핵이잖아요. 그러니까 취지가 꼭 필요하지. 개념 잡고 취지 잡고. 처분권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개념 잡고 취지 잡고. 변론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주송달 주보완도 마찬가지죠. 절차권 보장이 항상 절차 보장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시고 4번만 확인 잘하십니다. 4번. 송달이 무효가 나왔답니다. 무효. 다시 하셔야 되겠죠. 송달을.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3문제 단문입니다. 단문. 진도별로 가드릴게요. 진도별. 자, 1번의 전심관여는 2015년 사례형 기출이에요.
사례형 기출 다시 한번 풀어보고자 딱 요 정도로 전심관여 5호만 설명해 보시오 이랬어요. 5호. 많이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진짜 딱 이 정도만 쓰세요.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합격하신 분 얘기를 들어보면 단문 문제를 딱 봤을 때 아는 단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는 단문이. 그럼 그걸 먼저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많이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사례형으로 돌아갔을 때 사례형 쓸 시간이 조금 촉박하대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중요한데 분량 조절, 시간 조절에 조금만 조심하시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적당한 선에서 딱 문제 보고 물어보는 거. 전심관여면 그러면 제척 개념 쓰고 사유 1호부터 5호까지 나열해버리고 전심관여 바로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만큼만 쓰시되 자 목차 보세요. 1번 제척 이유 개념 쓴 다음에 나번에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41조는 5가지 규정. 근데 시간 되면 다 나열해도 돼요. 시간 되면 다 나열해도 돼요. 1호부터 5호까지 다 나열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 적당히 부려주시는 걸 추천드린다. 단문은. 그리고 열거 규정에 해당하니까 유추확대 해석 안 되고 네가 물어보는 전심관여 복계 취지 여기 썼습니다. 예단 배제 금지 신급제도 유지 그리고 불법사건 재판의 관여의 의미 최종 변론 판결 합의나 판결 작성에 깊이 있게 관여한 경우 따서 관여가 아닌 거 별로 안 썼어요. 최종 변론 전 이런 거 안 썼습니다. 판결 선고만 관여한 거 이런 거 따로 안 썼어요. 추가하는 건 우리 수험생 재량 그리고 반갈로 2번 하급심 재판을 얘기하고 중간 재판도 들어가는데 법원 행시에서 기출된 본안소송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 사건 재판 이전 신급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최근에 계속 관련돼서 막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기피가 계속 문제되고 있어요. 시사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챙겨 가셔야 돼. 기피. 그리고 특히 어떤 걸 좀 챙겨 가시냐면 그래서 시사적인 이슈 막 재판이 물론 형사 재판이지만 교수님들이 눈여겨보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얘는 꼭 챙겨 가시는 거예요. 48조.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절차가 정지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위반 진행을 했죠. 근데 결국 기피 신청이 각하 나왔어요. 그러면 잘한 거잖아. 봐봐. 너의 기피가 잘못됐다니까. 너의 기피가 잘못된 거 맞지. 위법성 치유와 관련해서 부정된 판례를 꼭 공부해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정된 판례. 이게 사실관계로 뿌려지면 얘는 바로 예요. 목차가 무조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뭘로 떨어졌어? 쌍불치하로 떨어졌어요. 쌍불치하로 소송을 종료시켰어요. 진행해가지고 소송을 종료시켜버렸단 말이죠. 얘는 하자 치유가 안 됐습니다. 목차가 이렇게 2개 나와야 돼요. 일단 268조 쌍불치하 요건 검토하셔야지. 봤더니 3번 결석을 했대. 통과. 근데 그걸 언제 진행해버린 거예요? 기피 신청 중에 진행을 해버린 거잖아. 다시요. 쌍불치하가 요건은 갖췄는데 그걸 언제 진행시켜버렸다고? 기피 신청 진행 중에 기피 신청 중에 진행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자 치유가 안 된 사안이에요. 하자 치유가. 얘는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지금 조문 나왔죠? 판례 나왔죠? 사안 들어가시면 되죠. 쌍방 불출석의 효과까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이유인즉슨 소송 절차 보장이 안 됐다. 소송 수행권 보장이 안 됐죠. 적극적 당사자에게 완전 불리하지. 기피 신청이 되면 정지될 거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변론이 진행돼도 출석 안 한단 말이죠. 저라도 안 하지. 정지될 거 뻔히 한데 뭐하러 출석해. 가봤자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멀뚱멀뚱 할 건데. 오히려 더 준비하고 있죠. 좋아. 기피 신청 끝나고 나면 기피 결정 끝나고 나면 제대로 싸워야지. 오히려 열심히 공방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야 쌍불치하래. 이래버리면 큰일 나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얘는 쓰는 거 간단해요. 그냥 조문이 요건이에요. 그리고 바로 사안 포섭해서 이런 느낌이야. 일응적법.
예능적법. 그래서 저기 지금 단문에 요 사실관계를 주고 써보자 할까 하다가 앞에 있는 문제도 어려우니까 일단 단문을 이렇게 씌어가는 코너로 하고 깊이는 48조 이렇게 같이 챙겨갑시다. 두 가지. 그러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변론가날. 이송의 구속력이 24년도에 나왔어요. 그게 25점이었어요. 시험제도 개편전 마지막으로 낸 자, 엄청난 25점. 그러면 이제 관할 중에 합의 관할은 괜찮고 관련 재판적은 괜찮은데 변론 관할이 나오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서 불이타로 넣어드렸습니다. 예전 16년도인가 15년도에 국제재판 관할건이 한번 나왔단 말이죠. 25점짜리로 엄청난 불이타였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연결되는데 다시 한번 전원합체 판결이랑 최신 판례를 넣어드리려고 하는 게 국제재판 관할은 아름아름 문제가 되니까 과연 이걸 우리나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다른 외국에서 전속적으로 받을 수 있겠는가, 최신 판례가 쌓여있기 때문에 올해는 관할 쪽도 한번 보자라는 의미였고 10페이지 저는 요 정도 추천드립니다. 요 정도. 실제로 집에 가셔서 오늘도 쓰셨지만 한번 베껴서 보고 베껴서 적어보세요. 10분이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10분이 넘어가면. 우리 2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120분. 사례가 한 7, 8문제 나와요. 7, 8문제. 그리고 단문이 맥스 3개까지 나옵니다. 3개. 25점 나오면 2개씩밖에 안 나오겠죠. 그건 땡큐인 거예요. 오히려. 미친듯이 쓰면 되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7, 3 쪼개졌을 경우에 진짜 10분 위아래로 초과가 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추천드리고 자, 그러면 3번 3분의 3 별표 2개. 얘는 지금 법행 빼고 다 나왔습니다. 법행 빼고. 이건 소송 절차 중단에서도 다시 한번 해드릴 건데 지금 정리를 미리 하자면 이 문제는 계속해서 많이 볼 거예요. 첫 번째로 얘는 시험에 나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재소전 사망의 시적 범위는 여기까지 소장 부본 송달 이미 법행 기출 소장 부본 송달 전까지요. 왜냐면 이거 이후에는 이당 대립 형성되기 때문에 소송 계속이 형성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후에는 소송 계속 중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 부분 송달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소장 부분 송달을 기준점으로 잡는 거 1번 재소전 사망의 시적 범위 어디서 쓸까요? 재소전 사망의 시적 범위 2번 그 외에 요것도 단문으로 나옵니다. 그렇지. 나와야 돼. 진짜 올해 나와야 돼요. 단문이든 사례든 뿌려줘야 돼. 재판장의 소장 각하 명령 시기 언제까지? 소장분 송달 전까지. 그 이후에는 어쩔 수 없어요. 소각하 판결을 해야 돼. 그리고 이미 작년에 기출됐죠. 전소와 후소를 구별하는 작년 기출 250 구조 중복소송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중복소송론이. 그럼 A급이 소송계속 작년 기출, 올해는 재소전 사망일 건데 소장분 송달전은 이미 기출이 됐으니까 얘는 기출사례 민소법으로 확인하시고 재판장 소장각하 명령 시기는 최신 판례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보자. 단문으로 다시 한번 보자. 근데 요건 알겠는데 이제 얘가 나와버린 거지 않습니까? 근데 버트 원고 재소전 사망인데 소송 대리인이 모르고 소재기를 했대요. 얘로 보면 완전 달라요. 얘는 원칙 무효예요. 부적법 각하야. 그러니까 뭘로 가? 보정으로 간단 말이에요. 보정. 그러니까 얘는 확정, 보정, 간과 무효 이렇게 돼버리는 시스템이에요. 확정론을 거쳐서 보정, 표시, 정정, 간과 무효인데 그럼 얘는 이렇게 가버리니까 소송이 적법하대요.
그러니까 확정 논의를 건너뛰었어. 그럼 보정 논의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표시 정정이 아니라 얘는 중단수계 유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출한 말이 왜 나온지 아시겠죠? 소송 계속 중 사망일 때라야 중단수계란 말이 나오는데 얘는 그러니까 유추할까? 이건 한번 준비를 딱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일단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다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본래 의미의 색깔을 바꿔야 되겠죠. 여기가 본래 의미의 소송 계속 중 사망입니다. 진짜 기출 많이 나왔어요. 진짜 기출. 그러니까 1번과 3번은 기출이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법원 행시에서도 사망, 합병, 하물며 소송 능력 상실인 성년후견 개시 심판까지 나와버렸단 말이야. 최신 판례 나오자마자 빡 다 뿌려버리죠. 그럼 우리 2번 요거 준비합시다. 그래서 목차 보시면 1번 별표 2개 이런 거 놓치지 마시라고요. 원칙적인 모습 2당 대립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원래는 부적법각하가 떨어질 건데 큰일 났다. 2번 이거 어떻게 되느냐. 95조 1호 형광펜입니다. 법적 근거를 뽑아주셔야 돼요. 95조 1호 엄청난 조문이죠 진짜. 본인 사망에 따라 소송 대리권은 소멸을 안 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 진짜 모르셨대요. 그래서 소재기는 적법하니까 끊고 문제는 소재기가 적법하니까 표시 정정 방법으로 안 가고 뒤에 뭘로 가겠다? 233조 1항 유추 적용 형광펜입니다. 조문 2개가 필요한 거 맞죠? 95조 233. 그래서 상속인들 수개입니다. 수개. 상속인들 수개. 근데 혹시라도 1심 판결이 선고됐으면요. 유효지. 유효. 그건 변호사 시험에서 기출이 됐으니까 다시 보시되 그러니까 얘는 변호사 시험에서 기출이 됐으니까 양갈로 2번에서 요거는 꼭 점검하시는 게 필요해요. 타당한 비판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 문제를 내셨다라는 건 이런 느낌입니다. 이걸 학설은 안 썼어요. 제가. 만약에 학설로 어필을 하고 싶으면요. 이게 민법. 타당하죠 얘도. 민법 근거 타당하죠. 민법에선 본인이 돌아가시면 대리권 날라가잖아요. 근데 다행히 다르지. 야 우리는 특별 규정이 있다니까. 이걸 못 이기는 것 같아. 요거 봐라 막 이런 느낌이죠. 요거 봐라. 구체적 타당성 도모. 얘도 맞는 말이죠. 딱 그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 유효로 보자. 그러니까 얘랑 짬뽕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한 거죠. 근데 판례는 정확히 얘는 얘기 안 했어요. 구체적인 타당성을 도모해 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체크리스트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내일도 진도별로 가요. 단문은. 그러면 이제 당사자 다음은 적격 부분부터 시작하겠죠. 적격 부분부터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너무 많은 단문은 조금 지양하셔야 됩니다. 배점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 제가 배점을 산정한 거거든요. 10점, 15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25점 통배점으로 나오면 더 많이 쓰시면 돼요. 더 많이 쓰시면. 근데 10점 기준으로 했을 때는 딱 한 페이지 안에 들어오게끔 B3에서 한쪽 앞면, 그러니까 한면, 1면 안에 들어오게끔만 정갈하게 쓰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